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죠? 네. 자, 이렇게 금요일이 어느덧 지난주 거의 뭐 후반에 이제 인사드리고 일주일이 이렇게 훅 현장으로 가서 사실 그동안에 쌓인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뭐 다 챙겨 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딱 오늘 짠 하고 다시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이제 복귀하고 이러셨을 때 그동안에 쌓인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포인트로 볼 부분은 뭐라고 박사님은 생각하세요? 자산 가격이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요. 지금 뭐 금부터 모든 뭐 주식 시장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요. 네. 일본도 올랐고 네. 뭐 중국도 괜찮고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좀 정부가 문을 닫은 셧다운 기간 뭐 지금 열흘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랠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봤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사실 경제 지표가 지금 뭐 9월 고용부터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깜깜이 경제 지표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흐름은 좀 뭐 연준이 금리를 연말까지 두 번 10월과 12월 두 번 내릴 것이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거. FOMC 9월 뭐 회의록이 의사록이 발표됐죠.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뭐 그런 것도 좀 안도감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중국, 일본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괜찮은 상황, 여기 에브리싱 랠리 말씀을 해주셨고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투심은 좀 흘러갔다. 근데 증시뿐만 아니라 뭐 금도 오르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도 좀 달려갔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고요. 여기에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밑바탕에 좀 깔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박사님 그 사이에 사실 조금 이제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우리 시장이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한 가지 걸리는 게 계속해서 좀 환율 부분이거든요. 우리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1,42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원화가 약세, 달러 원 환율이 좀 올라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무엇보다도 7월 이후에 환율 시장에 조금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 전체가 좀 올랐습니다. 한 2.5% 정도. 연휴 전만 해도 뭐 한 2%를 안 넘었는데 지금 연휴를 지나오면서 7월 초 기준으로 지금 2.5% 정도 달러 인덱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강한 데는 뭐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일조를 했죠. 네. 3조 3천억 달러 유로 그 정부 부채 지금 뭐 GDP 대비로는 뭐 한 113%밖에 안 되는데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유로존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프랑스의 재정 악화 그리고 전국 불안 거기에다가 플러스 일본의 새 총리가 이제 선출됐는데 이달 말에 이제 정식으로 총리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제2의 아베노믹스를 이제 조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돈을 덮을 거다. 그리고 이제 자민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뭐 재정에 대한 이런 그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엔달러를 계속 약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엔이 153엔까지 어영부영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프랑스, 또 일본 이런 그 주변 선진국들이 달러 강세를 좀 부추기고 있고요. 하지만 원화가 7월 초 대비 달러가 2.5% 올라가는 사이에 원 달러는 사실 말씀 주셨지만 5% 정도 절하됐거든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더 많이 원 달러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국내에 조금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큰 게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이슈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찝찝한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고,
적어도 뭐 늦어도 이달 말에 에이펙 회의에서는 조금 결정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이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그 달러 수합을 해도 문제고 3,500억 달러 자체가 지금 묵직하게 우리나라 경제를 누르고 있는 데다가 사실 9월 수출이 16.8%인가 전년 동월 대비 연휴 시작 전에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올라가지고 9월 수치치고는 뭐 최대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뉴스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좀 통계 오류입니다. 착시 현상이죠. 오류라기보다는 작년 9월이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는 조업 일수가 4일 많았고요. 통관 일수가 그러면서 금액 기준으로는 16% 정도 증가했습니다만은 일평균 수출액으로는 거의 한 5%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출 여러 가지 센티먼트가 안 좋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경쟁국 대비 지금 밀리고 있고 이게 조금 구조적이고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원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있죠. 무엇보다도 뭔가 이게 통상 쪽에서의 마찰, 특히 3,500억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해소돼야 원달러가 본격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종합적으로 저는 환율은 뭐 이달 뭐 하순을 좀 고기로 좀 안정되지 않을까 연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요인보다도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달러 강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문제도 고유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뭐 해결된다고 일단은 전제하고요. 알 수 없는 거지만 글로벌 달러가 일단 연준이 ECB, BOE, 뭐 영란은행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뭐 바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올리는 방향에 서 있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약간 좀 제동이 걸린 것도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연준하고 다른 그 선진국 그 중앙은행들의 정책 기조하고는 이제 상반된 기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유럽이나 영국은 미리 많이 내렸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굉장히 내리는데 힘겨울 겁니다. 미국이 가령 3번 내릴 때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내년 중반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달러가 더 이상 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갖고 오신 자료 중에서 요 DXY와 우리 달러원을 비교한 요 가파르기를 봐도 원화 약세가 달러 강세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우리 고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여기에는 뭐 통상 지금 협상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점 이런 점도 좀 원인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잘 나가고 있는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이라든지 어쨌든 요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달러 원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다. 근데 외국인은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산다. 이런 것도 약간 좀 특이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시장은 좀 뭐 살짝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그 통상 마찰이 지금 뭐 3,500억 달러 투자가 이제 말도 안 된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85%를 투자하라고 현금으로 이제 그런 것을 고지것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 있고요. 박사님께서 초반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약간 말이 되면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뭐 다른 의도가 있거나 뭔가 좀 더 협상의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 주셨지만 글로벌 증시가 역시 AI의 슈퍼사이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AI와 관련된 이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주식은 전 세계 어떤 주식이라도 다 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가장 큰 핵심은 엔비디아지만 지금 뭐 AMD 같은 경우가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40% 넘게 올랐잖아요. 연휴 기간. 그렇듯이 일단 걸리면 그냥 폭등합니다. AI가 좀 묻었다. 네, 조금 건드렸다 AI를 이러면 이거는 뭐 폭등 모드라서 한국의 뭐 반도체 주식과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사실 한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결코 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래서 약간 주변에 좀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조금씩 해소될 거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런 추세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불안하지만 그 불안한 원인, 그 워딩 자체가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해결이 어쨌든 될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쪽은 오히려 숫자가 보이는 좀 확실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 뭐 이런 걸 비롯해서 확실히 우리 없으면 좀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이런 펀더멘탈 요인 플러스 한국 시장이 건국 이래 정말 의미 있는 3,500. 리레이팅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이라고 하면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적정 멀티플이 높아지는 이게 이제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정상 수준이 되는 거죠. 예전에 10배 내외에서 움직였던 코스피 PR이 한 13배, 14배, 15배에서 움직이는 이 리레이팅 과정은 이거는 뭐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런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외국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집단 지성이죠. 한국 시장이 앞으로 물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조금 뭐 연관이 돼 있고 묻었다 싶으면 폭등이라는 표현을 써주실 만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뭐 계속 닷컴 버블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조심하자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레벨을 높여가고 있고. 근데 그 닷컴 버블과 좀 다르다라는 강력한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그때와 달리 매출, 수익, 뭐 이런 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다가 뭐 그런 거거든요. 이 레벨대로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거품은 아니지만 비싸다. 비싸지만 거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코 싸지는 않다. S&P 500 PER 23배. M7 PER 뭐 지금 뭐 30배 이게 결코 싼 주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익이 뒷받침되고 있다. M7의 전체 미국 증시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32%인데 이익 비중이 25%나 돼요. M7이 4분의 1의 이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종목하고는 거의 한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마켓 전체가 그렇다고 굉장히 아직도 싸냐?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보다도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비싸면 주식시장은 안 오르는 거냐? 비싸도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96년 12월 5일 날 그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주식시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한 다음에 3년을 더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싸다라는 것은 인지하고요. 이것이 언제 이 게임이 끝날 건지, 이 랠리가 언제 끝날 건지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거는 시장의 비이성적인 충동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건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거는 시장의 마음입니다. 미스터 마켓의 마음이고요. 보다 더 다른 측면에서 근접하면 결국엔 시장은 순환한다는 것이죠. S&P 500의 전체적인 수익률은 15년 내지 한 20년 정도의 기간의 주기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5%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순환하고 평균적으로 PER도 순환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12개월 이익을 적용한 PR입니다. 이 포워드 PER, 선행 PER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 선은 1985년,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1985년부터 PER이 8배에서 26배, 평균이 17배 정도 됩니다. 예. 파란색 선은 2015년부터 그린 겁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리면 결국에는 X축에 연도가 나와 있는데 15년 정도의 주기, 이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거의 한 15년 정도의 주기, PER, 즉 주식시장이 얼만큼 흥분하느냐의 주기도 한 15년 주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난 사이클하고 똑같이 간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는 앞으로도 한 3, 4년 더 달릴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 단순히 네네네. 약간 뭐 재미로 보는 그런 느낌이지만 아무튼 뭐 꼭 그렇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PER도 즉 시장에서의 흥분 정도, 시장의 조금 포모 정도라든지 또 공포 정도 이것도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S&P 500의 장기 PER, 장기 평균은 최근 20년 평균은 15배가 조금 넘고요. 10년 평균은 18배, 지금 보시는 한 40년 평균은 17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한 17, 18배 정도에 수렴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아, 이 AI 시대에서는 PR이 높아질 수 있어. 그리고 AI 기업들은 지금 부채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어. 애플의 회사채 금리가 지금 미국 국채 금리보다 낮아. 신용등급이 미국은 부도나도 애플은 부도 안 나. 엔비디아는 부도 안 나. 이게 지금 시장의 논리거든요. 실제로 돈도 많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계속 사고 있고 소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지만 이것은 사실 존 템플턴 경이 얘기했듯이 세상에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말은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성장주가 없었습니까? 네. 그리고 자동차는 성장주가 아니었고 옛날에 철도주는 성장주가 아니었나요? 네. 늘 그 시대에 성장주가 있었던 겁니다. 화학주도 성장주였고요. 네, 철강주도 성장주였습니다. 옛날에는. 시기에는. 네, 어느 시기에는.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AI는 놀랍죠. 17세기 인쇄술의 발명처럼 인류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기술 혁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AI에 투자한 기업들, AI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모두 다 돈을 번 건 아니죠.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자동차, 철도, 철강, 여기가 성장 산업이었지만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다 돈을 번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라든지 뭐 지금 USSTL이라든지 지금 맛이 갔지만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성장주였는데요. 그 업종에 빛도 이름도 없이 사라진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AI도 그럴 거라는 거죠.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 AI 기업은, AI 산업은 놀랄 만큼 발전해 있겠지만 AI 기업들이 모두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주식시장이 이번만은 다를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좀 걸러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격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그린스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고 나서도 한 2, 3년을 더 갔다. 파월 의장도 지난달 말쯤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로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본다면 뭐 한 3년 정도. 네. 가령 2021년 M7의 PER이 38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지금보다 적게 난 거죠.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지금 31배, 30배 정도니까 지금 한 32배 됐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더 M7이 올라간다라고 그게 잘못된 거냐?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것은 버블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99년하고 조금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99년에는 그때 성장주의 PER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다. 50배, 70배, 100배까지 갔다. 그런데 99년, 2000년 초를 기점으로 나스닥이 80%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80%가 폭락하기 전과 비교한다라는 것은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가볼까라는 거죠.
안 간다,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아주 비이성적인 것을 넘어서 초버블인 상황, 그 극점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 비교 자체가 조금 네. 위험한. 만약에 엔비디아가 100배까지 간다, PR이. 그러면 아마 닷컴 버블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싼 건 사실이지만 아직 버블인지는 확실하진 않고 기준이 뭐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99년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사실 버블은 지나야 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면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5%에서 10% 정도 빠지면 될 주식이 잘못하면 15%, 20% 빠질 수도 있고요. 그게 시장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결국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올스톱되고요.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경기 사이클과 살짝 거리가 있는 AI 사이클이거든요. AI의 CAPEX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올스톱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소비가 줄겠죠. 그러면 고용이 줄겠죠.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월가에서 추정하는 12개월 예상 EPS가 결국에는 큰 폭으로 미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져서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 그 시점에서 예상하는 그 후에 12개월 혹은 2년 후에 예상 EPS는 그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애널리스트가 봤던 낙관적인 EPS가 상당한 괴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 괴리가 결국에는 버블을 만들고 그 괴리 때문에 주가는 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시장이 과열로 갔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인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해봐야 됐고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금이 또 같이 올라요. 네, 계속 뭐 연휴 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는 이런 현상. 근데 중앙은행이 금을 모은다라는 얘기 우리 또 지속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박사님? 지금 4,000달러 넘어섰다가 약간 후퇴해 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갈지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런 질문도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4,000달러 목표로 했던 예상했던 그 여러 가지 분석들 조금 시기가 또 빨리 온 것 같아서 도대체 금값의 천정은 어디야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금은 계속 오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10,000달러가 넘어갈 거고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리고 20,000달러가 또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금은 인플레이션이 연 3%가 계속 되는 한 적어도 3% 정도는 가격이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해지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3%는 보장받는, 비록 이자는 못 받지만 인플레이션이 3% 이상 지속 더 나는 한 금 가격은 매년 3% 이상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적어도 구조를, 인플레만큼. 네,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이 3%가 또 재정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3%가 4%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5%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인플레가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총통화 대비, 총통화는 이제 그 국가가 푼 광의의 통화죠. 통화량 대비 GDP,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2000년에 50%에서 지금 살짝 내려왔지만 한 80% 정도 됩니다. 한 30%가 올라갈 30%포인트가 M2 GDP 비율이 통화량 GDP 대 비율이 올라가는 동안 금 가격이 몇 배 뛰었는지 아십니까? 10배 올랐습니다. 2000년부터 10배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라야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2013년부터 달러가 35% 절상됐어요. 달러 인덱스가 85에서 120까지 갔지 않습니까? 까달러, 킹달러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요. 35% 올라가는 동안 네. 그 금 가격이 4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원화 대비로는 혹은 일본 엔화 대비로는 금 가격이 몇 배 올랐나? 5배, 6배 올랐습니다. 유로화 대비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꼭 달러
하고 반대로 네, 이렇게 달러가 가는 약세로 겁니다. 가야만 금 가격이 올라가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아. 거죠. 적게 올라가겠죠. 그렇군요.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돈을 지금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그것을 눈치를 챈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환보유고에서 3.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7%까지 올라갔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얼마 전 한 3, 4년 전만 해도 팬데믹 때만 해도 거의 9%였거든요. 외환보유고 전체에서의 금의 비중이 네. 지금 15%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늘렸군요. 네. 이게 지금 멈출까요? 제 생각에는 멈출 리가 없습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간단하게나마 들었지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